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남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슬픔보다 죄책감이래요. 그 말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한가운데가 꺼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어요. 화려한 날들 새로운 이야기 예상 전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례는 끝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고 조용했어요. 수빈은 부엌 식탁에 엎드린 채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만 손끝으로 문지르고 있었어요. 눈꺼풀은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기도 힘들어 보였고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써준 메모지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시니어 모델이 되어 무대에 서보니까 떨렸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지화는 어항 앞에서 멍한 표정으로 물을 갈고 있었어요.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마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키우던 금붕어는 여전히 어항 속을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녀석들 어떻게 키우라고 하셨더라. 지환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영정 앞에 앉아 향을 갈아놓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손은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너희 엄마 생각보다 검사 오래 해야 한대. 몸이 많이 상했대.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빈의 눈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흔들렸어요. 이상철은 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의 손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운전해서 모시고 오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날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지혁은 그 뒤에서 조용히 두 주먹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큰아들로서 이 집의 버팀목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 안을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성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혁아, 괜찮나 보러 왔어. 지혁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버텨야만 하는 무게가 잔뜩 숨어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다.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너무 정신이 없었어. 거실로 들어온 성재는 수빈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눈에 훤히 보였죠. 수빈이 많이 울었나 보구나. 많이 힘들었지. 수빈은 울음을 참고 있던 얼굴로 겨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마음이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입술이 심하게 떨리고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은 척했는데 집에 오니까 더 무서워. 할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고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근데 가보면 아무도 없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울어도 돼. 사람이잖아. 억지로 참으면 더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빈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으려 하지도 못하고 소리 내서 울어버렸어요. 성재는 당황한 듯 손을 뻗었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허공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위로해도 되는 건가, 어디까지가 선일까. 그때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혁이었어요. 지혁의 눈빛은 수빈이 오빠로서의 보호 본능과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에 대한 신뢰,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치긴 했지만 성재와 수빈이 두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은 분위기가 그의 마음 한쪽을 자꾸만 거슬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성재가 수빈이 챙겨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수빈과 지화는 각자 방에서 겨우 잠이 들었고 이상철은 병원으로 향해 김다정 곁을 지키러 가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창가 가까운 자리에 지혁과 성재는 맥주캔을 하나씩 들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닫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났어요.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성재였습니다. 그는 맥주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혁아. 넌 항상 괜찮은 척하잖아. 근데 사실은 아니지? 나한텐 솔직해져도 되잖냐. 지혁은 짧게 아주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지금 무너지면
동생들이 더 무너질까봐. 아버지도 엄마 걱정하느라 정신 없으시고. 내가 버텨야 집이 버티는 거니까. 너도 사람인데. 조금은 기대도 되지. 장남이라고 다 짊어질 필요 없잖아. 지혁은 대답 대신 맥주를 길게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맥주의 쓴맛이 지금 마음 상태하고 너무 닮아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캔 윗부분을 톡톡 두드리면서요. 수빈이 많이 힘들어하더라. 연락 조금 주고받았어. 몇 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혁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성재를 바라봤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혹시 싫은 거면 말해라. 내가 선 넘는 것 같으면. 성재가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수빈이 챙겨주는 건 고마운 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 수빈이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너도 조심해야 할 거야. 그 말 안에는 경계, 걱정, 그리고 친구에게 하는 부탁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성재는 그의 말 속 진심을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조심할게. 걱정하지 마. 난 그냥 친구로서 옆에 있어주고 싶을 뿐이야.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지혁은 병원으로 향했고 은호가 입원해 있는 병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특유의 냄새와 정적이 섞여 있었어요. 지혁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은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인지 조금 힘이 빠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책을 펼쳐들고 있다가 놀란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할머님 장례 치르시고 여길 오다니. 어머니도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선배도 힘들 텐데. 내가 위로도 못하고 미안해요. 지혁은 말없이 은호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어요. 나보다. 내 몸 먼저 챙겨. 수술 잘 견뎠다며? 오빠도 괜찮고? 네, 다행히 둘 다 회복 중이에요. 근데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장례식에도 못 갔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은호의 눈가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붉어졌습니다. 그걸 왜 내가 미안해해. 넌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게 내겐 제일 큰 위로야. 내가 무사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선배도요. 혼자 버티지 말아요. 선배. 기대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기대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호의 진심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게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르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입꼬리를 겨우 올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둘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곱게 들어와 두 사람의 손을 그리고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혁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몸은 아니었지만 전보다 조금 더 힘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좀 괜찮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은호는 환하게 웃어 보이려고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오빠는? 수술 자국은 괜찮아.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복잡해. 우진은 큰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을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정한 듯 말을 꺼냈어요. 은호야. 엄마는 내가 형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진짜로 믿고 있을까? 은호의 눈이 조금 동그래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은 낮게 어딘가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어요. 엄마는 늘 그래. 내가 형보다 더 위에 서야 한다고. 회사도 재단도. 다 언젠간 내 몫이 돼야 한다고. 은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 삶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엄마가 만든 판 위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우진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작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잠시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는 뭘 원해? 진짜로. 엄마 말 말고 오빠 마음은 뭐야? 우진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틀을 벗어나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게 이젠 나도 모르겠어. 엄마 말만 듣고 엄마가 정해준 길만 보고 살아와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뭘 하고 싶은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우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돼. 오빠 인생은 오빠 거야.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엄마도 아무도. 우진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누르지 못했던 숨을 내쉬듯 크게 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은호야.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좀 살아봐야겠어.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서재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그룹 내부 인사 구조도가 그려진 도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각 임원 이름 옆에는 붉은색과 파란색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색은 완료, 파란색은 아직 작업 필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앞에 서 있는 비서에게 커피가 식어버렸는지도 모르고 한 모금을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성재는 감정이 너무 많아. 결정도 느리고 사람을 쉽게 믿어버리지. 그런 아이가 후계가 되면 회사는 위험해. 인수합병 당하는 건 시간 문제야. 비서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봤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이 작년에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회장님 뜻과 충돌한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특히 작년 M&어건. 회장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로 회장님과의 갈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에겐 성재는 아직 미숙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요. 고성이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올라갔습니다. 만족스러운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듯한 미소였어요. 역시야. 이 부자 관계는 아주 작은 힘만 줘도 쉽게 금이 가. 성재는 착하고 순진해. 그게 제일 큰 약점이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나 양과 이지환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나 양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던데.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가늘어지면서 얼음처럼 서늘한 기운이 번져 나왔어요. 이지환. 이번엔 확실히 떼어놔. 영나 인생 내가 지켜야 해. 저런 집안 출신이랑 엮이면 영나 미래가 망가져. 겉으로 내뱉는 말은 보였지만 속으로는 내 계획을 흔드는 변수는 미리 제거하겠다는 계산뿐이었습니다. 비서는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환이 집안 배경 좀 더 깊게 파봐. 약점이 있을 거야. 그걸로 제대로 압박하면 스스로 물러날 거야. 내가 손 쓸 필요도 없고. 영나의 방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만큼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나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미 같은 행동을 20번도 넘게 반복하고 있었죠. 지환 오빠. 보고 싶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지환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고 카톡도 강제로 삭제해버렸어요. 새로 깔려고 해도 비밀번호와 시간 제한이 걸려 있었죠. 영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또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엄마?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반대로 지환 역시 장례식 날 영나가 근처까지 왔다가 조용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성재에게 전해 듣고 그 뒷모습만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나보러 오긴 했던 거네. 근데 왜 안 들어왔을까? 문 앞까지 왔다가 왜? 그 말 안에는 따뜻함, 그리움, 허탈함, 그리고 서운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지환은 결국 못 참고
영라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짧게 괜찮냐고. 하지만 화면에는 전송 실패 메시지와 함께 차단된 사용자입니다 라는 문구만 떠 있었어요. 이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둘 사이의 거리는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현실은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옅은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 아직 가시지 않은 사고의 충격이 살짝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김다정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잠에 든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여보. 이상철이 의자에서 일어나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차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조금은 나아졌어? 약 먹고 좀 괜찮아졌어? 김다정이 아주 천천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사고 나던 순간이 계속 떠올라 차가우는 게 보이고 계속 반복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 아니야. 내가 택시를 타지 말자고 좀 더 얘기했으면 어머니가 제발 내가 대신 갔어야 했어. 김다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눈물은 끊이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 이상철은 단호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당신이 이런 말 계속하면 지혁이가 더 아파져. 수빈이도 지환이도. 다들 당신 걱정하고 있어. 혼자 다 짊어지지 마. 김다정의 눈에서는 죄책감 섞인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혁이가 나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며 나한테 미안해한다고. 근데 내가 미안해야 하는 건데 내가 어머니를. 이상철은 그런 아내를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아직 받아들이는 중이야.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짊어지지 마. 우리 같이 버티자. 김다정은 그의 품 안에서 잔잔하게 그러나 끊이지 않는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 울음 안에는 슬픔, 죄책감, 부부로서 함께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아주 조금의 안도감도 섞여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은 흠 잡을 데 없이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영라와 지환이 한강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어서 보고한 사진이었죠. 그 웃음이 고성이에게는 불편하고 불쾌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라. 고성이가 낮게 이름을 부르자 복도 끝에서 딸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며칠째 우는 사람처럼 부어 있었어요. 오늘 병원 근처엔 안 갔지? 엄마랑 약속 지켰지? 영라는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안 갔어. 고성이는 입술만 살짝 치켜 올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잘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얼음 같은 미소였죠. 그래. 잘했어. 너는 지금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내가 뭘 원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건 엄마가 다 정해줄게. 영란은 놀란 듯 엄마? 하고 부르려다가 멈췄지만 이미 고성이는 한 발 더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아지환. 다시는 만나면 안 돼.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 출신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반박했습니다. 지환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착하고 성실하고.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 고성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떨어졌어요. 딸을 보호하는 건 엄마 역할이니까. 내가 세상을 뭘 알아. 밖에 나가보면 돈 없고 백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하는지 넌 아직 몰라. 하지만 영란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본뜻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사실을요. 엄마 오빠는 입 다물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오늘부터 휴대폰도 내놔. 영라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영라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끊긴 지 벌써 사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수십 번이나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면서 연락처 목록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은 상태만 계속됐고 전화는 가보나 마나받지 않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럴 리가 없는데. 영라가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릴 애가 아닌데. 그는 장례식장에서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는 영라의 뒷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성재 입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착잡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병원에서 김다정을 문병하러 갔다가 복도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갔던 고성이의 싸늘한 눈빛도 다시 떠올랐어요. 지환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라 오빠 수술건도 그렇고 뭔가 더 큰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영라를 이렇게까지 통제하는 이유도 전부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 지환은 작은 수첩을 꺼내 펜으로 몇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고성희 이사장 영라 오빠 한우진 수술 영라 통제. 공통점. 간이식 병원 비밀.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조각들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복잡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우진은 꽤 좋은 컨디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깊고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은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간을 나눠줬다는 사실. 엄마가 은호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모성애가 아니라 철저히 간 이식이라는 목적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감금하듯 가둬두었던 지난 날들. 우진은 병실 창문 밖 작게 보이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날 지킨 게 아니었어. 그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스스로를 지킨 거였어. 나는 그냥 도구였던 거지. 성재형 견제하려고 나를 쓴 거야.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자각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우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지켜줄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 누구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우진의 이 각성은 아직은 병실 안작은 결심에 불과해 보였지만 앞으로 드라마판 전체의 무게를 흔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 장례에서 오열한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기 일쑤였죠. 성재는 그런 소식을 지역에게 전해 듣고 결국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수빈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수빈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혀. 할머니 없는 게 실감이 안 나. 방문 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성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 대신 조심스럽게 수빈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우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이니까 그래. 참으려고만 하지 마. 수빈은 성재의 품에서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가셨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문가 쪽에 서 있던 지역이었어요. 지역은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서 자기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이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지? 성재가 수빈이를 안고 있어. 그냥 친구로서 위로하는 거겠지. 그치? 그의 얼굴에는 혼란, 미묘한 질투, 보호자 감정, 그리고 오빠로서의 걱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고성이는 결국 영라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을 아예 빼앗아 버렸습니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야. 이지환과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이건 엄마가 아니라 너 인생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명령이야.
얼마나 많은 압박이 쌓여 있었는지 영란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으흑 왜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지환 오빠 보고 싶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영라야. 들어가도 되냐? 아빠야. 박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영란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더 크게 터뜨려 버렸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너무해. 박진석은 놀라 바로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우리 딸.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는 우진 오빠가 병원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우진이? 영라야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영라는 자신이 실수로 내뱉은 말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말 잘못한 거야. 지금 무슨 말 한 거냐?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단단해졌어요. 우진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나 말하면 안 돼. 그 한 줄이 박진석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딸을 한 번 더 꼭 안았다가 조금 떨어져 서서 진지한 눈빛으로 영라를 바라봤어요. 영라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우진이가 왜 병원에 있는 거냐? 영라는 눈물과 두려움 사이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진 오빠가 수술받고 병원에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먹은 보이지 않게 꽉 쥐어져 있었고 턱선은 긴장으로 인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희, 너 뭘 숨긴 거야? 왜 우진이가 아픈 것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이나 시도해도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즈음 증권가에서 하나의 찌라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사모 버린 딸에게 간 이식 요구 병실에서 신랑이 딸은 수십 년 전 유기최근 DNA로 제외했다는, 수술 직전 오열했다는 증언도, 돈으로 딸의 장기를 샀다는 비판 여론. 처음 그 글을 본 순간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세상이 진짜 미쳤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어. 하지만 어느 대목에서부터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바라보는 화면 속 글자가 점점 더 뚜렷하게 박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잠깐만. 간 이식. 버린 딸. DNA 검사. 이 구조. 영라가 이야기한 우진이 간 이식인가? 불안은 이미 의심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급히 불렀어요. 이거 출처 찾아봐. 누가 흘린 건지. 그리고 병원 CCTV도 좀 확인해. 우리 집 사람들 누가 드나들었는지. 며칠 동안 지역은 따로 시간을 쪼개 은호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됐어요. 작은 상담실 안. 사회복지사는 오래된 종이 파일을 한참 뒤적이다가 조심스럽게 한쪽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 옛 이름은 한유라였습니다. 지역은 숨을 멈추고 사회복지사를 바라봤습니다. 친모는 누구였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기 엄마의 이름은 한성희.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지역의 시야가 잠깐 하얗게 번져버렸습니다. 한성희? 혹시 고성희? 같은 사람인 거야? 은호야. 너를 버린 내 친엄마가 성재네 새엄마라고? 지역은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은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고 숨은 거칠게 얕게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필. 왜 하필. 그 사람이야. 그날 밤 지역은 결국 성재를 불러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에 한강공원 벤치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성재야.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야 될 얘긴데 준비돼 있냐? 성재는
지역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그래? 표정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냐? 지역은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은호. 친어머니를 알아냈어. 성재의 입술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데? 누군데 그렇게 심각해?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 지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내 새어머니야. 고성희. 은호가 내 새어머니의 친딸이야. 내 동생 한우진과는 쌍둥이고. 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새어머니가 은호 후배를 버린 사람이었다고? 우진이와 쌍둥이라고? 그게 말이 돼? 그의 무릎은 금방이라도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지. 지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DNA 검사. 진짜 맞는 거야? 100% 확실해.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사실이야. 성재는 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은호 후배한테 우진이 간이식에 간 제공받으려고 그걸 위해서 계획 짜고 접근하고 그의 눈에는 배신감, 충격, 공포 그리고 이 유무를 죄책감이 한꺼번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재단 이사진 몇 명과 함께 비밀스러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이 계시지만 재단 이사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주주들 의견도 비슷합니다. 고성희는 마치 자신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사람처럼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박진석의 회사도 재단도 천천히 다 내 손으로 들어올 거야. 성재는 밀어내고 우진이를 후계자로 올리면 모든 흐름은 내가 쥐고 흔들 수 있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망설임 대신 계산된 자신감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지역의 휴대폰 화면이 새로운 알림으로 환하게 켜졌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역씨. AP그룹 지금 큰일 났어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지역과 결혼하기로 했다. 파운한 정보하였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시 뒤 보아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더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니까 미리 말해둘게요. 앞으로 제가 AP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 누구 편을 들든 지역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할 사적인 명분은 없어요. 감정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젠 각자 자기 길 가요. 지역은 문자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며 천천히 화면을 끄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미련도 감정도 아닌 그야말로 선전포고에 가까웠어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날들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 더 드라마틱한 전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